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폭염과 부실 논란으로 파행한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정부의 총력 지원과 기업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코리아 잼버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20억 원 가까운 잼버리 예산의 63%가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로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신림역과 서현역의 무차별 흉기 테러와 모방범죄는 물론이고 인터넷상의 살인 예고글까지 급증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정당 방위의 확대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행 전 대통령실 대변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중단 위기까지 직면했던 새만금 잼버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긴급 지시와 총리, 장관들의 전폭적인 대응, 그리고 기업과 시민들의 동참과 지원 속에 빠르게 안정돼 가고 있는데요. 자, 김행 위원님,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난국에 처했지만 이제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적인 기대도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곳에 이제 지금 나무 하나가 없는 이런 곳에서 잼버리를 한다고 했던 것 자체가 이것은 반드시 이제 감사를 해야지 될 부분이고요. 이제 대통령께서 잘 아시다시피 6일날 한덕수 총리한테 무더위에 특별히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또 이제 특히 이제 식중독이 일어나면 이제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중독에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조치해달라고 해서 음식의 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주말과 휴일을 지나면서 안정 국면으로는 가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한 요소는 물론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지난 며칠간 이루어진 한 총리의 직접적인 조치들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마지막 한 사람의 참가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안전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모든 중앙부처와 다른 지자체들이 합심하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를 지원하고 세계 스카우트 연맹과 적극 소통하면서 남은 일정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158개국에서 찾아온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 4만 3천 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 총리는 사흘 내리 새만금 현장을 찾아서 일일이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또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자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현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살폈는데 스카우트 단복까지 또 박 장관은 입었더라고요. 사실 이게 대통령께서 인수위에 있을 때에도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제발 책상에 앉지 말고 현장에 가라라는 말씀이셨어요. 처음에 잼버리가 6년 이상 준비를 했다면 저는 정말 머리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 장관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비디오가 돌아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개영식을 하고 개영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맞춰서 그 개영식에서 와 있던 모든 분들이 자국 나라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머릿속에 정확하게 1분 1초가 비디오로 찍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밑에 있는 실무진은 아예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없었는 것 같고 지금 유일하게 한덕수 장관, 한덕수 총리만 현장에 가서 직접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12일 동안 쓰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면 하루 왼종일 기분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서 그 부분 딱 보고 문제 있으면 바로 지적하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가장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나머지 장관들도 좀 이런 부분 정확하게 신경 쓰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갔을 때 그 잼버리에 있는 청소년들의 SNS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판타스틱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그 댓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아까 총리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그 말 전력을 다하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구로 치면 전반전에 열세에 몰렸던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하프타임을 지나면서 후반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반전을 이루면 이것이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부는 그야말로 총력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냉방버스, 냉동 탑차, 얼음 생수, 영어로 캐노피라 불리는 차양막, 그늘막 등을 아주 좀 대거 지원 중이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잼버리의 근본적인 일차적 책임은 지방 정부와 또 민간 단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뒤늦게 중앙 정부가 달려들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뒤늦게나마 대통령 지시로 예비비 69억 원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또 30억을 긴급히 지금 집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 100억이 지금 투입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원래 여기 총 예산이 1,200억이 가까이 지원이 됩니다. 예. 됐었습니다. 지금 그나마 냉동버스 100대, 냉동 탑차 15대가 투입이 됐고요. 또 잼버리 냉방버스가 230대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나마 급한 불을 일단 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부족하지만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서울에 있는 호텔 그리고 평택의 미군 기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철수했다고 하지만 철수가 아니라 그 수경지를 옮긴 셈인데요. 그리고 벨기에는 가려다가 돌아왔습니다. 유턴을 했고 독일과 스웨덴, 필리핀 등은 잔류를 결정을 해서 150개국은 일단 폐막까지 남기로 했죠? 네,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저희들 뭐 앵커도 그렇고 우리 저 대변인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150국이 잔류하고 있을 때 그 150국이 마치고 난 다음에 아 정말 이번 잼버리는 잘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벨기에 이야기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벨기에가 임실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협정을 맺었어요. 그 인연을 맺었던 어떤 임실군의 호소 때문에 지금 이제 벨기에가 잔류하고 있는 건데요. 벨기에의 지정환 신부가 임실 취재 그분이 원래는 지정환인데 이름은 세르반테스 신부예요.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벨기에가 남아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앵커가 말했다시피 뭐 지금 떠났는 영국과 미국도 그 수경지만 옮겼는 거지 서울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역 내에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도 좀 신경 쓰고 제가 알기로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잼버리에서 안 좋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영국과 미국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설 완벽하게 다시 갖추었으니 다시 잼버리로 와달라. 지금 여기에서 평택 있지 말고 정말 우리의 새만금으로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오세요라고 녹화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정환 신부님은 사냥 2마리를 임실로 들여와서 세계적으로 지금 성과를 높여가고 있는 임실 치즈의 원조가 되신 분입니다. 벨기에 분이세요. 그래서 이 벨기에 단원들을 임실 군수가 전화해서 이런 인연이 있는데 좀 남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턴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뒷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를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문화 잼버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새만금 잼버리가 아니라 한마디로 대한민국 잼버리, 코리아 잼버리가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결국 이제 중앙 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제 벨기에에서 온 학생들을 만나봤어요. 네. 명동에서 지금 관광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 명동에서. 네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그 배려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대통령께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또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도 이제 통화를 했죠. 지금 모습은 이제 씨름 체험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네. 그렇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6일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서 그 전국의 17개 시도의 협조를 받아서 90여 개의 관광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신청자들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날짜는 폐영할 날짜는 정해져 있고 대한민국을 체험할 수 있는 추억의 여행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게 뭔지 아시죠? 달고나 뽑기입니다. 달고나를 직접 만들어서 네. 저 오징어 게임으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네네. 그 달고나도 뽑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준비해서 폭염과 피로에 지친 이 외국 대원들을 유치하는데 이게 미래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는 전략도 지금 되는 셈이에요. 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또 하나의 모습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관광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고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이 다음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저렇게 왔는 사람을 우리는 SIT라 그래서 특수 목적 관광객이라고. 저기는 광활루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가장 인기 있는 여러 가지 장소를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간다고 하는데요. 충남 보령이라 그러면 뭐라고 머드죠. 머드팩 그렇죠. 네, 머드팩이 머드팩 기억이 나는 체험. 것이고 충북 청주에는 그 대통령의 별장인 청남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남대도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템플스테이인데 템플스테이도 적극적으로 조계종에서 모든 템플스테이를 다 열어놓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보면 종교계에서 이런 행동하는 것 저는 정말 잘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굉장히 전통 어떤 가옥, 전통 어떤 그 템플들이 많잖아요. 사원들이 많은데 영주의 소수서원, 그다음에 안동의 도산서원 이런 곳도 지금 관광지로 오픈시켜서 이들에게 관광 자원으로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야 대한민국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은 청와대와 함께 경회루의 모습입니다. 비슷해서 내가 광활루 아니냐. 광활루도 같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관광 자원이 지금 총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종교계, 특히 불교계가 나섰습니다. 팔을 걷고 나섰다 이럴 정도인데 대한불교 조계종은 전국 170개 산하 사찰, 이걸 산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산문을 일제히 개방해서 야영지로서도 좋고 또 숙소로도 좋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147개 사찰 및 종단이 직접 운영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찰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 곳에 사찰들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냉동차를 다 그 동원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냉동차 타고 이렇게 사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라도만 해도 굉장히 그 오래된 사찰들이 많습니다. 아, 금산사도 있고 네, 또 그렇죠. 부안에는요 내소사라고 굉장히 백제시대 유명하죠. 천연고찰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선운사 너무 유명하고요. 그런데 갈 곳이 정말 많은데 이런 곳에 9천여 명가량 수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데서 템플스테이 하면 아주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문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새만금가적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내변산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 지금 내소사가 있고 또 그쪽에 직소폭포가 있어서 거기서는 또 이 그 폭포 체험도 지금 하고 래프팅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오히려 전화위복 아닌가 싶어요.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장을 오픈 캠퍼스로 개방했다고 하네요. 사실 지금 정말 이게 코리아 잼버리가 될 수 있고 국가의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걸 기업과 그다음에 종교계와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이 다 메꾸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제 더 이상 기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못된 시각, 기업은 정말 나쁘다는 그 시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사실 삼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평택과 화성에 있는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오픈시키고 그쪽에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땐 기업에서는 굉장히 큰 통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신입사원 150명을 이 장소에 자원봉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신입사원들이 갔어요, 직접. 예, 직접 네. 가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삼성이 또 하나 병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의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삼성의료원 안에서도 정말 뭐 그 안에 환자들을 반드시 치료해야 될 반드시 필요 인력 이외에 또 약간의 여유가 있는 그 의사들 직접 보내가지고 현장에서 혹시 온열 질환자들이 있으면 치료를 할 수 있다, 치료를 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 잼버리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업과 민간단체, 종교계에 좀 적극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하루에 550명을 수용을 이게 견학시켜 줄 수가 네. 있다고 하니까 이틀이면 1,100명인 셈이고 한 나흘 하면
영국 대원 4,500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제가 좀 계산을 빨리 해보니까 그래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분명히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많잖아요. 아,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이만큼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알면 이분들이 그 나라에, 이 학생들이 그 나라에 가장 미래를 짊어질 최고의 엘리트가 되어 있을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안에 그 나라의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그 나라의 산업부 장관도 나올 수 있고 그 나라의 총리도 나올 수 있는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나이 17살 때 대한민국 가보니까 그 공장이 너무 멋지더라. 거기 가서 제발 좀 같이 한번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앞으로 20년 후에 이 경험이 그 나라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또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유통업계 그리고 다른 기업들, 뭐 LG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네. 다른 기업들도 지금 속속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경제 단체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삼성 물산도 나섰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에어컨이 장착된 화장실을 이동을 신속하게 돕기 위한 이동식인데 에어컨이 장착돼 있는. 네. 저게 참 문제가요. 저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푸세식으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지금 외국인들이 충격받았다는 겁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지독한 악취.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사내 골프장을 통해서 저 전동 카트까지 다 동원해서 전동 카트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는 생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이온 음료 등 20만 병 제공하고요. 그 처음에 생수를 4배나 풍리를 취해서 팔았대요. 그저 이거 정말- 인근 그저 편의점 말이죠. 네네. 그 말이 안 되는 부끄러운 짓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 물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또 그늘막 텐트 300동 지원하기로 했고요. 위생용품을 이제 5만 개 지원을 했고요. 또 그 LG는 앞서서 이렇게 넥쿨러라고 아시죠? 이렇게 네. 목에다 두르는 목에 거. 두르는 네네. 거요? 그 시원하게. 1만 개를 지원했고 용 선풍기라든가 보조 배터리 또 이런 것들을 다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H현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봉사단 120여 명이 잼버리 대회 현장에 긴급 파견이 됐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선 3사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상호중공업 등 HD 현대의 1% 나눔재단 의 봉사단들이 또 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대회장 청소도 하고 시설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GS건설도 그 환경미화 직원 200여 명을 긴급 네. 투입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루 만에 어떻게 쓰레기가 없어질 수 있냐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하루 만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방치해놨는지 정말 이것은 나중에 꼭 감사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온열 그 환자들과 벌레 물림 환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왔는데 네. 그분들한테 돈이 제때 지급이 안 돼서 철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래서 저는 예산에 대한 감사, 도대체 그 지원받은 예산을 도대체 뭐 했었는지 네. 이거 이제 삼성의료원 같은 데서 이제 의료진이 투입이 돼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반드시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성공적인 마무리 후 철저한 감사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인근 주민들 이 부안뿐만 아니고요. 방조제를 지나면 군산입니다. 등의 이 주민들도 잼버리 지원에 자발적으로 아주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요? 군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참 그 말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아니 우리 집에 와는 손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있냐고. 진짜 따뜻한 밥 한 그릇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보십시오. 어른들이 미안해. 군산 그러니까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네네. 그래서 군산 우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매일매일 그 생수 1000병과 이온음료 600병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갈 때 그게 식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더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 냉동 꽃게차가 동원이 됐대요. 그래서 그 냉동 꽃게 우리가 얼려서 나오잖아요. 그 꽃게차에 그 생수를 실어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꽃게 사장님들이 끌고 오신 거예요? 예, 네. 보내줬다는 거죠. 아, 참 진짜 대한민국은 아직은 정말 살만한 나라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은 절대로 동서가 갈라진 나라가 아니라 동서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나라구나. 이런 희망이 이게 있어. 여기서부터 저는 싹 텄다고 봅니다. 이 마칠 때까지 진짜 이런 어떤 시민들의 적극적인 어떤 후원, 배려, 관심 꼭 좀 계속 지속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관의 이런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위복을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또 국민 개인 한 분 한 분이 얼음물을 싣고 잼버리 현장으로 달려온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 호응해 주신 기업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던 경험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초에는 8월 6일 열리기로 돼 있었던 K-팝 공연은 폭염과 이 파행을 고려해서 폐막일인 8월 1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안전과 위생을 고려해서 장소도 지금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요? 예, 뭐 지금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닌데 아마 전주 쪽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 위에가 이렇게 덮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K-팝에 대한 그 젊은 외국 청년들의 분명히 열정과 그다음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열린다고 하는데 장소도 좀 이렇게 좋은 장소를 섭외해 주시고 아마 장관, 박보균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연진도 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뒤에 말이 저한테는 더 와닿더라고요. 더 화려한 공연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 오신 그 청소년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 드림 콘서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거 보려고 기다렸다는 외국 대원들이 대다수입니다. 네네. 사실 우리 K-팝 그룹은요, 뭐 누구가 좀 바뀐다 해서 그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번 새만금 잼버리에 좀 꼭 들춰봐야 될 부분 얘기 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송하진 전북지사가 6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 손을 들고 유치한 게 바로 이 새만금 잼버리입니다. 그 배턴을 지금의 도지사인 역시 민주당 소속의 김관영 지사에게 넘겼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잼버리의 집행위원장입니다. 유일하게. 지금까지 들어간 새만금 잼버리 예산이 1,171억 원이 넘습니다. 그야말로 1,200억 원에 가까운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무려 63%가 조직위원회 운영비, 이게 대부분 인건비라는데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기 보시다시피 야영장 조성에는 불과 129억, 그러니까 실제로 20%뿐이 안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 인건비로 다 쓰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 전체 기간 인프라 투자까지 하면 2조 5천억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반 조성이 제대로 됐었으면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질척거리지 않았죠. 근데 물 빠짐도 제대로 안 되니까 푸세식 그 화장실을 쓸 정도가 됐는데 그 2015년에 일본 히로시마 그때 당시 아주 그때도 간척지였습니다. 네, 간척지였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때 쓴 예산이 일본 돈으로 38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50억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간척지를 정말 얼마든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한 400억 원만 제대로 들이면.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조직위가 해외 출장을 99번이나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 이태리나 스위스 같은 데는 아예 잼버리가 없는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태리나 스위스에 왜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외유성 관광 출장 간 거예요. 이 돈만 따져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그 모랄해져도 도덕적 회의가 있었으니까 이것이 지금 결국 이것이 예정된 결론이었다. 그리고 사실 잘 아시다시피 엑스포라든가 심지어 올림픽까지도 이거 시 단위로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 예를 들자면 서울올림픽, 뭐 그렇죠. 부산 엑스포, 두바이 엑스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자체장이 1차적으로 모든 결제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하튼 우리 정부가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앙정부에서 해결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간 것은 정말 철저하게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뭐 다 잘한 건 아닙니다. 1년이 넘도록 준비한 여성가족부가 이번에 그 김영숙 장관이요, 공동조직위원장을 처음부터 맡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이 나왔지만 여가부와 전북도청 관계자들이 이탈리아, 일본, 호주 등의 공식 출장을 99번, 뭐 사실상 100번 가까이 다녀왔습니다. 크루즈 출장도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참
굉장히 씁쓸합니다. 물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를 딱 후보지로 지정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출장을 가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와야 되니까. 지금 부산 엑스포도 그래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정부와 그다음에 기업이 그런 나라에 방문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유치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갔는데 그 갖는 부분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설득되지 않는 장소를 많이 갔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아직 8월 12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말로 이 잼버리에만 좀 집중하시고 정말 이걸 딱 맞추고 나면 저희 집 사람이 별로 정치에 관심 없거든요.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거는 국정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시민들 사이에 팽배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계 부처에 대한 엄혹한 판단뿐만 아니라 국회의 관심 그리고 그 감사원의 감사가 함께 좀 해서 잘못된 부분 다 우리가 그 사람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게 바로 잡혀야 정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어떤 소원인 부산 엑스포가 제대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끝마치고 난 다음에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도청 관계자 5명이 2018년에 6박 8일간 서유럽을 다녀왔는데 그중에 끼어있는 낯익은 지명들이 있습니다. 인터라켄, 루체른, 밀라노, 베니스. 자, 여기가 과연 잼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해명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무차별 흉기 테러의 살인 예고글이 급증하는 말 그대로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묻지마 테러와 소극적인 정당 방위 해석에 대한 비판. 이럴 거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 보시죠.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 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거리를 편안히 걷지 못하고 앞에서 오는 사람을 잔뜩 긴장해서 봐야 하고 스마트폰을 보다가는 뒤에서 흉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이런 세상이 됐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지난 8월 21일이었죠.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33살 조선에 의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꼭 13일 만인 지난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아까는 7월이었습니다. 또다시 흉기 난동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불과 10분 만에 일어났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대한민국이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좀 위험한 사회로 접근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똑같은 말을 다시 하겠지만 정말 국가는 좀 기민한 대응을 해서 이러한 위험 사회로 들어가는 걸 막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사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10분 만에 일어났는데 이게 그냥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소형 자동차입니다. 소형 모닝입니다. 예, 자동차 붕 운전해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게 인도로 돌진합니다. 거기서 5명을 이제 충격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64세, 65세 부부가 있었는데 그때 머리를 크게 다친 64세 여성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 부분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사실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보통은 거치는데 이 사람 바로 문을 열고 바로 내립니다. 내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쇼핑몰로 들어가요. 쇼핑몰로 들어갔는데 미리 준비했던 흉기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9명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50cm가 넘는 그야말로 흉기죠. 제가 뭐 그 그림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정말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그렇게 칼부림에 흉기 부림에 많은 분들이 다쳤을 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혈해서 그래도 최소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당에 있는 이 서현역 사건은 더 충격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셨지만 피의자 최모 씨가 범행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그 내용들이 단어가 아주 충격적이에요. 네, 그게 모방 범죄에 또 계획 살인 같은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뭐 사시미 칼, 뭐 가스총, 방검복, 칼 들고 다니면 불법 이런 키워드를 굉장히 검색을 많이 했다고 해요. 핸드폰 포렌식에서 나왔는데 네네. 특히 이제 그 핸드폰 2대와 컴퓨터 1대를 분석했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이것이 이제 밖에 나갈 때 30cm 회칼을 들고 다니는 23세 고졸 배달원이라고 또 커뮤니티에 쓰기도 했고요. 신림역 살인사건과 스토커 발각 두 사건을 기점으로 군사력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라든가 이제 나를 그만 괴롭히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특히 범행 전날에는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를 먹으러 가는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것은 정말 계획된 그런 살인을 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살인 예비 음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살 여성분이 돌아가시면서 살인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피의자 최모 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 범죄고 흉기 2개를 미리 샀고 하루 전날은 갔었는데 두려운 마음에 못하고 다음 날 왔습니다. 자,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 학창 시절 중학교 때는 무슨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상도 탄 영재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조현성 인격 장애가 생기면서 형은 간 특목고 명문대를 본인은 못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언론에서 굳이 내세울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형이 특목고 갔는데 동생이 특목고 가지 않았을 때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럼 대우명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이 특목고 갔으면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있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생애사에서 나타난 아주 작은 단편인데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 거는 과연 이게 뭐 특정 어떤 정신질환에 대해서 혹시나 낙인이 찍힐까 봐 되게 조심스러운데 조현성 인격 장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이 사람이 지금도 이러한 어떤 정신 상태에 있는지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빨리 우리 검찰은 우리 그 강서구 PC방 케이스에서 그 김성수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였듯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김행 대변인도 이야기했고 우리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 제가 봤을 때 그런 어떤 정신질병이 있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포렌식을 통해서 그 전에 이 범죄가 이렇게 되리라는 걸 확인했고 그럼 찾았다는 거는 분명히 모방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그리고 그날 가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뭐 나는 겁이 나서 뭐 아니면 그날 뭐 두려워서 못했다는데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 현장에 갔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현장을 확인했고 다음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장에 자동차로 사람 치우고 또 그 백화점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흉기를 버려요. 그리고 들어갈 때 정말 자기가 들키지 않도록 뭐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어떤 인격 장애의 모습은 전혀 아니라서 이 사람은 이런 형으로 이러한 어떤 질병으로 감경받기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들의 이러한 어떤 걱정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루속히 정신감정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모방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에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를 다녔던 20대 후반의 남성 A씨가 이 학교에 뛰어들어서 40대 B 교사에게 흉기를 무려 7차례나 휘둘렀다가 구속이 됐는데 이 A씨도 조현병 치료를 받다가 중단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이 학교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을 맡지도 않았었대요.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리고 뭐 교과 담당이었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그
이소민 판사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긴 했지만 실제로 정당방위인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네네. 대한민국의 있죠. 사법체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에 이제 대개 이제 심신미약이라는 것으로 상당히 감형이 되거나 또 좀 특혜라고 할까요? 뭐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심신미약에 대한 것을 자꾸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그 좀 옹호하는 듯한 우울증 진단. 또 하나는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이것은 네.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원심이 그 선고형에 비해서 부당하게 높은 경우에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이것이 낮은 경우에는 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네. 이런 것이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1심, 2심에서 제대로 판결을 못했을 경우에 이제 대법원에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것은 글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자막에 나오지만 조현병 및 그 우울증 진단이 심신미약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붙잡히는 사람들이 속속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8월 4일 오전에는 서울 고속터미널 인근에서도 20대가 그랬고 또 용인에서는 40대가 그랬습니다. 자, 왜 이러는 걸까요? 세상이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보이는 거죠. 사실 왜 이런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승재현 형사법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여기서 마침표를 못 찍게 이 원인이 뭐라고 말을 못하는가 하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연역적 사고를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권위에 의해서 이 범죄가 이런 범죄입니다. 이런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 그걸 전부 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제가 뭐 미국의 이런 방식이 옳다 그러다 의미를 떠나서 형사정책에는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주장하잖아요. 승재현이가 주장하면 그 주장은 가설이에요. 그럼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의 생활 패턴이 이 가설과 맞느냐를 확인하고 이 가설과 맞으면 이 가설은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경험적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어떤 심신미약이라든가 묻지마 범죄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상 동기 있는 사람들을 정말 생애사 연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런 범죄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고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Why라 그러죠. Why를 모르기 때문에 How라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그 How라는 정책이 정말 효과적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생애사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대검이 용역 발주 하나 했는 것 같습니다. 대검에서. 그래서 생애사 연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 들여다보면 이제 원인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과 달라진 아주 이상한 병리 현상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흉기난동 이후에 인터넷상에 내가 누구를 죽이겠다는 이 이른바 살인 예고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작성자가 50명 넘게 검거됐는데 장난이었다고 하지만 당국은 장난이고 나이 어리고 가리지 않고 엄벌하겠다. 현역 군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살인 예고글을 올린 분이 46사람. 이거 뭐 이 모방 범죄 차원을 좀 넘어선 이제 줄지은 이제 살인 예고인데요. 무슨 경찰을 죽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A 일병이라고 하죠. SNS를 통해서 8월 6일 부산 서면에서 네. 칼부림을 할 예정이다. 뭐 경찰은 당일 오전 10시에 A 일병을 붙잡긴 했어요. 그래서 현병대에 넘기긴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검거된 48명 중에 미성년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역에서 12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네. SNS에 올린 사람이 12살이에요. 그래서 체포는 했죠. 같은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7시에 재송역 주변에서 사람을 또 다 죽일 거다. 뭐 경찰도 죽일 거다. 뭐 이런 게시단은 또 10대 여성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심신미약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면죄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일종의 사이코패스 범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인격 장애를 갖고 있어서 대개는 이제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하는 그러한 처벌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사이코패스를 영구 격리하기보다는 심신미약 쪽에 더 방점을 찍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동기를 물어보면 경제가 어려웠다, 살기가 힘들었다, 외로웠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것으로 과연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네. 자, 당국의 대응도 빠르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 대해서 이원석 총장,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했고요. 협박죄 외에도 살인 예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검찰총장의 지시에 이어서 윤 대통령도 흉기난동 범죄와 관련해서 강력히 좀 더 대응을 하라고 경찰에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 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 지시를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어서 이런 후속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현역의 묻지마 총기 이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 범죄다. SNS상으로도 협박 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 장비를 휴대해서 대응하라. 자,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 장비 휴대 뭘까요?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다 목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고글이 올라오면 첫 번째 가가 있는 장소에 장갑차가 있는 곳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스왓이라 그래서 경찰 특공대가 가가 있습니다. SWAT. 예, 그렇게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예고글이 올라왔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총력적인 치안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윤희건 경찰청장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흉기를 들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경찰은 주저하지 말고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정말 이런 일은 신속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러한 어떤 불길은 덜불같이 올라와서 걷잡을 수 없는 인터넷에 있는 장난글들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정말 제대로 이 장난글을 없애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신속한 검거, 두 번째 확실한 처벌, 그리고 그 장소에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력의 동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부분 조금만 경찰은 힘들겠지만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가 이렇게 무서워지니까 1997년 이후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사형이라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EU와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 EU는 사형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EU와의 외교 경제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형제를 부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은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동훈 장관도 지난 7월 약 한 달 전에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고 있지 않죠. 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범죄 형량이 굉장히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를 200년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선고를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죠.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 선고 양도 낮은데요. 나영희 사건 기억나세요? 그 유명한 사건 조두순 아닙니까? 사건 2008년도에 있었는데 불과 12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보 공개 이 금지 기간이 불과 5년이에요. 이거 정보 공개를 하는 기간이 5년뿐이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강제 퇴거해달라. 이런데 이거 집행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12년 살고 만기 출소해서 우리 옆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5년 지나면 이분에 대한 범죄 기록이 다 공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바로 옆에 어떠한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범죄자를
그 우리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는 지경이 돼서 차제에 국가의 공권력 또 경찰권은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도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 박사님하고 얘기한 건데 이게 검수완박 문재인 정부 네. 때부터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면서 실질로 경찰이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시민의 안전에 지금 구멍이 뚫렸고 더더군다나 이제 사법 체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분명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경찰의 수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8월 4일에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 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 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합니다.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현장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자, 이거 쉽게 말하면요.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할 때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줘야 되는데 범인들을 이렇게 제대로 응징을 하면 오히려 처벌을 받고 벌금 내고 재판에 가고 이 정당방위에 대한 해석, 대응을 달리해야 된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찰은 흔히 말해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의 경찰은 일 잘하는 경찰, 능력 있는 경찰, 실력 있는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는 그 경찰 혼자 외톨이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우리 경찰청에 있는 수뇌부가 그 경찰을 보호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더 적극적으로 지켜질 수 있으니까요. 경찰 내부에서도 우리 경찰들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흉악범들이나 흉기 들고 설치는 범인을 제압했다고 상을 못 줄 망정 재판에 가고 뭐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 경찰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언론과 그다음에 일부 단체에서는 그 경찰의 물리력이 과도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현장에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거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손에 칼 있으면 테이저건 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반드시 삼당봉 쓰지 않았다고 과잉 진압이다. 그거는 그 생명을 지키는 경찰관에게는 두 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니까요. 국민 생명 지켰는 경찰관에게 분명히 우리는 칭찬을 해야지 그 사람에게 그 행동이 과잉이었다고 비난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교하게 범인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공권력이 무력해지는 일은만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행 전 대통령실 대변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부터 유튜브에서 정책엔 이슈 퀴즈 이벤트가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